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송주연이라고 하고요.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상담심리사로 15년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제가 궁금한 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네네. 살아가잖아요.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죠? 우리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사람은 참 안 변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사람은 동사라는 거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와 같이 움직이는 존재고 예. 우리의 마음도 항상 변화합니다. 10년 전쯤에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은 나이인지, 그리고 어렸을 때 살던 동네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서 보니까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되게 넓게 느껴졌던 4차로가 지금은 되게 좁은 길이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는 지각마저 사람들은 변하거든요. 또 쉽게 생각해 보면 같은 영화나 책을 몇 년 후에 다시 보면 거기서 느끼는 것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내면은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는 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아가죠. 그 경험들이 누적돼서 우리의 성격이 형성돼요. 물론 타고난 기질은 잘 변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후천적으로 경험에서 얻게 되는,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성격적인 부분들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나를 어떤 개념 안에 가둬두지 않는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내면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내면의 변화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정서나 느낌이나 이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들을 가져요. 근데 그것들이 부정적일 경우에 혹은 바깥에서 좋지 않은 거라는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게 되게 불편하고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하거든요. 그 관점을.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내향적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성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제가 15년간 상담을 하면서 성격 고쳐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내향적인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조용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수줍음이 많고 이런 성향 자체를 나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 성격을 고치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오면 저는 성격을 고쳐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왠지 아닐 것 같아요. 예, 저는 못 고칩니다. 예. 대신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 성격에 대해서 나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또 우리 사회에서 내향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구나, 이대로도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네, 이런 부분들을 알아차리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향적인 성격에 대한 장점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좀 더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내면이 변화한다는 거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가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수용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변화시켜 가는 거, 이게 바로 내면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관점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관점을 바꾼다고 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관점을 바꿔야 되느냐. 난 사실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런 성격이나 이런 게 형성된 것들에는 사회적인 맥락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맥락? 네. 최근에 이제 특히 아까 내향성, 외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사회는 되게 외향성에 편향되어 있어요. 외향성을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산업사회가 되고 도시로 이렇게 모여들면서 이렇게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를 잘하고 유튜브에 출연도 잘해야 되듯이 이런 것들이 뭔가 되게 좋은 성향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사회적 흐름에 따른 거지 실제로 내향성이라는 성격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또 내향성이 특징이 장점으로 발휘하는 그 일도 많고 그런 학문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외향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나의 그런 성격을 나쁘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그 성격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게 됐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경험들을 쭉 이야기를 하세요. 뭐 엄마가 어렸을 때 사회성 기술 훈련 보냈다. 학교에서 발표 못한다고 꿍살이 먹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근데 그게 과연
그게 다 맞는 걸까?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는 나누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게 어떤 왜곡된 그런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인식하게 된 거구나. 네. 또 동시에 또 그런 이야기도 나눠요. 근데 내향성에서 이득 보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또 있어요. 뭐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깨달아가면서 뭔가 나를 좀 더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체로 성격이 바뀐 건 아니지만 뭔가 내가 훨씬 편안해지고 예. 좋은 사람이 됐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나 스스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좀 수용을 하게 되면은 크게 무언가 눈에 띄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어떠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네.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훨씬 다른 사람 앞에서 예. 내향적인 사람이 어떤 이제 모임에 갔어요. 근데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기 전에는 나는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있는 게 어색한데 저 사람들은 다 잘 있네. 나 이상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기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서 더 행동을 어색하게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 나는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이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내향성의 장점은 이야기를 잘 듣고 다른 사람의 감정들을 잘 캐치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을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꼭 필요한 반응만 하면 생각보다 내가 그런 모임에서 좋은 평가를 또 받게 되고 하면서 내향성이라는 거를 잘 활용해서 살아가시게 되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게 안 좋은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리곤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사실 옳고 옳지 않고가 없는 네. 거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내 왜곡이 들어갈 수 있었다. 네네.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동안에는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가족관계나 뭐 학교 정도만 다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심리학도 발전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서 깨달은 거는 그런 가족 문화, 학교 문화에도 사회적인 구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계속 예를 들었던 내향성, 외향성 예를 들자면 내향성인 사람들이 내 성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모든 활동 위주로 하고 발표 잘하는 아이들이 박수 받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 사회로 오면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그런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는 또 많이 따라하죠. 그런 것이 도입되고 기업에서도 그런 인재들을 찾다 보니까 물론 그게 꼭 인재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눈에 띄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게 교육에도 도입이 되고 결국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애가 발표 못하고 쭈뼛쭈뼛 있으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막 사회성 기술 훈련 막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막 보내고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받는 느낌은 내 성격은 이상해. 나는 성격을 고쳐야 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하는 그런 많은 사회적인 구조들, 문화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이게 상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책에서 쓰신 내용 중에 내 생각과 느낌은 내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보면요. 네. 고속도로에서 막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네. 차가 꽉 막혔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일단 모든 걸 다 잊어먹습니다. 오직 화장실. 그 생각밖에 안 나고 짜증이 엄청 나죠. 되게 즐거운 여행길인데도 일단 짜증. 근데 화장실에 다녀온 순간 다 사라지고 예. 여행의 목적,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오류를 되게 많이 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빠져 있을 때 온통 그 감정이나 그 걱정거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우울하신 분들도 24시간 우울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루 중에 아주 잠깐이라도 내가 웃는 시간이 있었고 행복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걱정거리나 좀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느껴질 때는 그런 나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는 우울하고 불안해. 여기에만 사로잡혀 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내 생각과 느낌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에 매몰되지 않고 나는 사실은 그 감정이나 이런 것은 나의 일부분이지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 그 감정에 되게 매몰되게 되잖아요. 네네. 좀 그런 매몰된 감정에서 어떻게 좀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날 하루에 예. 느꼈던 감정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적어보면 될까요? 보통 상담실에 오면 예. 저는 버스 그림을 한 장 드려요. 버스 그림이요. 네. 예. 그게 이제 수용 전념 치료라고 음. 액트라는 그런 치료 기법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버스 안에 여러 승객들이 타고 있듯이 오늘 나라는 버스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 크기별로 그려보는 거예요. 버스 운전사가 나의 자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감정들을 다 싣고 앞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그림을 상담실에서 같이 그려보면 예. 대체로 이제 정말 우울해서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우울이 물론 이만큼 크긴 하지만 아닌 부분도 있었어요. 이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모습을 조금 더 알게 되고 매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결국엔 버스 승객이 감정인 거잖아요. 네, 감정. 네, 승객은 그럼 또 언젠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굉장히 일시적이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나라는 버스 운전사가 가는데 지금 그 안에서 어떤 분노라는 감정이 막 시끄럽게 해요. 되게 화난 손님이 있어요. 근데 이 버스 운전사가 저 손님 빨리 내리게 해야 돼. 막 계속 생각을 해요. 너무 시끄러워서. 저 손님한테 계속 신경을 쓰게 되죠. 근데 이 손님이 안 내려요. 그 운전사도 점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결국엔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매몰될 수밖에 없죠. 운전자 자체도 화가 나니까 버스가 어디로 갈지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운전자가 나라는 사람이 그래 오늘은 화나는 감정이 많이 탔네. 뭐 가다 보면 내리겠지 하고 그냥 내가 가는 길을 간다면 언젠간 내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매몰에서 벗어나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직접 연습장을 꺼내보시고 버스 하나를 그리신 다음에 그 안에 어떤 감정이 오늘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하실 수 있으면 한번 내일도 그려보고 하다 보면 감정이 변하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분노나 우울이나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들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묵묵히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다 보면 감정들은 바뀌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생님 책에서 말씀해 주셨던 나를 남을 대하듯 해야 된다라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나를 남을 대하듯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자는 뜻이거든요. 나의 감정들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오직 그거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감정들의 모양을 잘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면 나와 내가 거리가 생기고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좀 더 남처럼 대하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우리 노일비심 선생님의 친구분이 되게 친한 친구분이 취업이 안 돼서 또 낙방을 했다고 술자리에 불러내서 야, 난 진짜 죽어야 돼. 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많이 힘들지? 술 더 먹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죠. 근데 만약에 그게 나 자신이라면 내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엄청 자기 탓을 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심지어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 나의 친한 친구가 비슷한 상황에 빠지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정말 내가 친하고 아끼는 친구가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그런 거는 죽을 일이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그래도 살아야 돼. 이 말을 해줄 수 있거든요. 나를 남처럼 대하라는 거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자기를 비난하고 싶을 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고 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나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를 더 살아가게 하고 나한테 친절한 태도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좀 이제 궁금한 게요.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들, 힘든 순간순간들에 내가 그렇게 거리를 둬야 되는 그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쵸. 네네. 좀 그걸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내가 거리를 둬야 돼라고 해야 되는 지점 혹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훈련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어. 네.
아까 제가 버스 그림에서 보면 분명히 내가 아무리 우울하고 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도 나는 다른 감정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우울증 환자야. 나는 우울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그냥 우울한 사람이 돼버리죠. 근데 나는 지금 우울한 걸 느끼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지나가는 감정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나를 일치시키지 않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야지 예. 습관적으로 하는 자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자체가 약간 습관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도 나는 기뻐가 아니라 나는 지금 기쁨의 감정을 느끼고 네, 있어. 네. 이게 돼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기쁨이라는 건 좋은 감정이지만 너무 그런 것들과 특히 성취해냈을 때 나의 성취감과 나를 너무 동일시해보면 자칫 과대한 자기가 형성되고 또 나는 이렇게 성취한 사람이야 라고 나를 생각하면 나중에 실패가 왔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거든요. 삶의 어떤 성공과 실패 또한 거리를 둬야 되는 거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나의 일부분이지 전부는 아니거든요. 맞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떤 회사 임원이라고 해도 예. 내가 회사에서 임원으로 있는 시기는 그 회사에 있을 때 뿐이죠. 집에 가서 또 임원처럼 행사하면 가정에서 네. 소외당할 수 있겠죠. 소외당하겠죠. 여러 가지 자신의 정체감을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좋다고 느껴지는 게 삶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에 갇히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일단은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거. 말하는 습관을. 네. 사람은 언어로 규정된 안에서만 사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 말한다면 예. 뇌는 그래 너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실제로 인식을 하고 정말 더 우울한 행동을 하게끔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들었을 때 그것을 현재형으로 나는 지금 이러고 있어 이렇게 표현해보는 연습 추천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기분을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정도를 캐나다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나면 항상 예. 너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지금 내가 이런 걸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현재형으로 내 감정을 말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시험을 잘 봤든 어쨌든 그런 성취 자체가 아니라 이 느낌이 나한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모습을 봤거든요. 오늘은 어떤 기분들을 느끼고 느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나와 조금 더 거리를 두지만 좀 더 온전히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버스 안에 어떤 네. 승객이 탔는지 바라보는 네. 거네요. 네, 그거를 이제 뭐 거울 보고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 주는 거, 그게 나를 돌볼 수 있는 예.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일기 쓰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일기를 쓰게 되면 일기 속에 나를 내가 관찰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해서 나의 모습을 좀 더 통합적으로 보고 또 쌓인 일기들을 읽어보면 내가 변화하고 성장한 과정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과 통찰을 알려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